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전이되었습니다. 즉, 경제 용어에서 블랙스완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지금 이웃 나라에서 온 그 친구가 문제입니다. 그 친구로 인하여 이웃 나라만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공장 가동이 재개됐는지 모르겠지만 애플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연히 애플의 실적 둔화를 유발시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애플만 손해를 볼까요? 애플에 납품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 하나만 들어볼까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듭니다. 애플 입장에서 굳이 아이폰도 못 만들고 있는데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살 이유가 없겠죠. 이는 자연스럽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 저하를 유발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은 곧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연결되고요. 회사만 이렇게 힘들어지고 주가만 빠지면 상관없습니다. 이웃 나라에 있는 폭스콘, 미국에 있는 애플, 한국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 보너스를 받지 못할 것이고 상황이 더욱 심해지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면서 내수가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그 친구가 장기화되면 세계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하여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고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를 사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세 가지 보고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24일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얼체크 그 친구, 두 번째는 2월 25일 NH투자증권에서 나온 한국 성장률 경로, 세 번째는 2월 19일 메리츠 종금에서 나온 이번에는 다르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친구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메르스, 사스처럼 이번에도 일시적 조정만 나오고 끝날 것이다. 다른 의견은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폭락론자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과거 미국과 이웃 나라의 갈등, 여러 질병 사태, 브렉시트 등등 글로벌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하락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늘 증시 반등을 줬었고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 사례를 그토록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메르스, 사스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최근 이벤트인 미국과 이웃 나라의 갈등과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3년 사스 때와 지금의 이웃 나라는 덩치가 다릅니다. 2003년 대비 전 세계 GDP에서 이웃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웃 나라는 원유, 반도체 같은 주요 원자재와 제품의 최대 소비처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사스 때에는 전 세계 소비의 5%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전 세계 반도체의 30% 이상을 이웃 나라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같은 오래된 이벤트보다는 비교적 최근 이벤트인 2018, 2019년도에 미국과 이웃 나라의 갈등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빠진 셈입니다. 증시가 빠지는 원리는 지금과 비슷합니다. 무역 갈등으로 이웃 나라가 타격을 받으니 이웃 나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역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2019년 9월부터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원펀치 맞았는데 연타로 한 방 더 맞은 셈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58조로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영업이익이 27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로 인하여 실적이 더더욱 안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빠질까요? 코스피 차트와 삼성전자 차트를 그대로 겹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30%가량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 갈등이 봉합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점 대비 7%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세요. 20% 이상 올랐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시장이 빠질 때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시장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보다 삼성전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겠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니까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2008년 서프라임 이후 상황만 보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16년 중반까지 코스피 지수가 2배 정도 오를 동안 삼성전자는 2.5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덜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중반부터 삼성전자는 독주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은 2009년부터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돈을 꾸준히 풀어왔고 2015년도쯤에 경기가 슬슬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기 회복세로 인하여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는데 세계 경기의 회복세를 확인하자 이 돈이 주식에 쏠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4차 산업시대의 필수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아마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은 이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나섰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다시 여러가지 글로벌 이벤트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미국 연준이 돈을 풀어준다고 하죠. 2019년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 9월부터 레포 시장을 통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2019년도 2차례 금리를 내렸고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 돈을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겠나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한국은 부동산 쏠림이 심한 상황입니다. 다시 삼성전자 주가를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아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보세요. 지금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계속 오릅니다. 몇 년 전부터 폭락론을 외치면서 무주택자로 지내신 분들 어떠신가요? 지금이라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 삼성전자 빼고 주가는 다 개판이다. 도대체 뭘 사란 말이냐? 우량주 중에서 삼성전자만 오르나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시총이 커서 무겁기 때문에 덜 오른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오른 주식은 매우 많습니다. 테크 섹터 그리고 실적 우량주를 잘 찾아보면 좋은 회사는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야 하는 시기라 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기업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오로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힘으로만 주가가 오를까요? 유동성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업 실적은 회복될 거라 봅니다. 몇몇 레포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그 친구가 터진 초기 한두 달에는 실물보다 심리적 유축이 보다 크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이 실물 지표의 둔화 정도를 크게 상회하여 앞서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주가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과도하게 빠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해당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의 재정 확대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가 예상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한다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혹은 유동성 발언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돈 풀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로 인하여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중국의 GDP 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서프라임 위기 때처럼 같은 GDP 비율의 돈을 풀기 위해서는 이번에 5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고 2015년 메르스 때처럼 같은 GDP 비율의 돈을 풀기 위해서는 15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최소 15조 원 정도의 돈을 풀 거라 봅니다. 여기에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웃 나라의 선행지수는 빨간색, 한국의 선행지수는 파란색, 미국의 선행지수는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 후에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절대치보다는 증가와 감소 경향을 통해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한국과 빨간색 이웃 나라는 거의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 나라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들어 한국과 이웃 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는 추락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세 나라 모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한국과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후반부터는 이웃 나라를 필두로 세 나라 모두 다시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친구가 터진 것입니다. 즉 세계 경기 회복기에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친구로 인하여 반도체 반등론이 꺾였다는 내용입니다. DDR4 8기가 D램을 기준으로 최근 3.5달러까지 반등했던 D램 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67%가 이웃 나라에 수출됩니다. 이웃 나라에 경제 타격이 있으니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하여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분기 메모리 출하는 예상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친구가 물러나면 올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과 이웃 나라의 갈등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발생한 인위적인 갈등이었고 현재 그 친구는 질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 친구는 날이 따뜻해지면 풀릴 거라 봅니다. 다만 그때까지 증시 하방 압력은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증시는 일정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미국과 이웃 나라의 갈등 상황에서는 미국은 오히려 자산 축소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을 시장에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달러와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규로 달러와 금을 사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주식 내에서 다른 섹터에 있는 주식 금액을 테크 섹터로 일부 비중 옮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길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저의 생각은 채널 멤버십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